네,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붙잡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는 17일 귀국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만큼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또 김광상 변호사 두 분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성태 전 회장 8개월 동안 해외 도피 중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17일이니까 모레 화요일 날 귀국하는 거예요. 급히 귀국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먼저 귀국 절차를 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원래 그 예상컨대 이 체포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의 제기를 해서 아마 그 소송까지 연장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예상을 했지만 네. 지금 말씀처럼 그런 의사를 그 번복을 해서 네. 어떻게 본다면 그 자진 입국 형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권이 필요한데 여권이 그 무효화가 되었기 때문에 임시 허가증을 아마 지금 그 외교부 당국에서 발부가 바로 된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입국 자체가 결국은 자진 입국의 형식으로 좀 진행되는 이런 형태인 거고요. 예. 어떻게 본다면 그 이민국 그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이 범죄 혐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태국의 형사 소추권 또 형벌권 등에 관한 일련의 복잡한 과정이지만 이것은 불법 체류로 인해서 본인이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뭐 추방이라고 하는 절차를 또 거치는 것도 있지만 본인 자체가 나는 돌아가겠다. 그리고 불법 체류를 인정하겠다. 따라서 지금 그 대검 그 검찰 그 수사관이 아마 내일 모레 뭐 요 사이에 바로 태국에 가서 비행기에 김성태 씨가 탑승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체포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금 아마 그 상태로서 수원지검에 압송이 된 이후에 아마 그 48시간 이내에 지금 여러 가지 혐의에 있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그런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당초에는 좀 강제 송환에도 불응할 것이고 재판을 길게 끌어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짙었었는데 또 막상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어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뭐 전 쌍방울의 이제 재정 관련된 사람이 이제 금고지기로 알려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도 사실은 태국에서 체포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사실 법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포됐을 때는 나는 불법 처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불법 처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부인을 하게 되면 이제 태국 이민법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체포된 다음에 이제 처음에 부인을 했다가 이제 법 절차로 가려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태국에서 3,000바트, 우리나라로 한 10만 원 좀 넘어가요. 한 11만 원 정도의 약식으로 이제 벌금형이 선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 강제 송환이 17일 날 이제 새벽에 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태국의 수용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굉장히 좋지 않아요. 뭐 밀집도랄지 아니면 굉장히 습하잖아요, 날씨가.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또 많은 또 범죄자들과 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수용 생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제 그게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태국에서 계속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끌게 되면 이게 뭐 몇 년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금돼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한국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되면 구금돼 있는 기간이 나중에 징역형을 받게 되면 그게 산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제가 되는데 태국에서는 계속 구금돼 있으면 이제 허송세월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세 번째는 이분 이제 김성태 씨의 어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본인 입장은 본인의 어떤 혐의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 얘기를 하고 뭔가 검찰의 선처 아니면 재판부의 선처 이런 걸 바라고 빨리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뭐 밝힐 것은 밝힐 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밝힌다고 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고 또 검찰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것까지 다 밝힐 것인지 아니면 뭐 이제까지 견지했던 대로 뭐 일부에 대해서는 묵비를 한다랄지 거짓말을 하고 나머지는 뭐 다 자백할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송환돼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그런 내용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체포 직후에는 불법 체류가 아니다라면서 완강히 버티다가 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이 김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자, 김성태 전 회장이 사실은 쌍방울 실소유주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인물입니까? 어떻게 본다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 조폭 생활부터 시작이 된 네. 다만 진화 발전을 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초기 그에는 그 전북 이른바 뭐 나이트파라고 하는 네. 그쪽에서 행동대장 그 역할도 하고 그리고 그 서울 등에 그 진출을 해서 이른바 그 대부 업법을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불법적인 이런 예. 형태로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화를 해서 이른바 공격적인 기업 인수 그 합병 그리고 더불어서 그 주가 그 조작 등을 통한 이 사업의 그 확장. 큰 틀에서 보긴다면 저는 이번 사건이 한국 조폭의 진화 발전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쌍방울 합니다. 그룹 자체를 2010년에 인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사실은 지금 그 배모 그 회장과 함께 사실은 그 배모 회장이 먼저 인수를 그 시도했었는데 돈이 상당히 그 부족해서 이것을 이제 빌려주는 그 형식을 취했는데 결국은 기업 경영권 40% 육박하는 이런 모습이 돼서 종국적으로는 쌍방울 전체를 인수하게 되는 공격적 인수합병의 그 모습이었는데 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그 조폭의 그 영향력 행사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그 주가를 갑자기 그 부양시키는 그래서 그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그 조폭의 그 모습이 저는 이번 사례에서도 또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17일에 귀국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아야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 같은데 많은 분들 그 검거 당시에 사진을 보셨겠지만은 당시에도 골프를 치고 있었던 것처럼 8개월의 이 도피 생활이 참 호화로웠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일단 본인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도피하기 전에도 이제 검찰 내에 검찰직 직원과를 매수해가지고 뭐 정보 빼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랄지 검찰 출신 직원들이 그만둔 직원들을 다 영입을 해가지고 회사 직원으로 다 채용을 했어요. 과거에 이제 주가 조작 관련해서 조사도 받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의 비밀을 다 그 수사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이 다 또 구속이 됐습니다. 변호사도 구속이 되고 검찰 출신 직원도 구속이 되고 또 검찰에 있는 직원도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돈의 힘을 막강하게 자랑하면서 뭐 정관계랄지 아니면 뭐 법조계랄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이 좀 있었던 걸 보여요. 그래서 도피를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방콕에 가서도 그 고급 콘도미니엄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콘도미니엄을 옮겨가면서 살았고 골프를 쳤고 이제 베트남이랄지 이제 처음에 갈 때는 싱가포르 갔거든요. 싱가포르를 통해서 뭐 베트남, 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태국에서도 그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잡힐 일이 없다. 그걸 아주 호언장담하듯이 했고 또 뭐 경호원들이 있었는데 전직 경찰 출신이고 기관총까지 무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뭐 드라마에서 볼 만한 그런 것들인데 작년 7월에 여름에 이제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생일 파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과일이랄지 생선 회랄지 뭐 김치 그다음에 양주 이런 걸 전부 다 공수를 해갖고 그 비용이 뭐 한 1억 1,600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쌍방울 내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소속돼 있는 연예 유명인 이제 불러가지고 또 생일 파티를 굉장히 거창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한인과 관련된 곳에서 계속 도와줬는데 이제 태국 경찰하고 한국 경찰이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잡은 건데 일반적으로 태국이나 베트남, 필리핀은요 한국과 굉장히 공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경찰 데스크 팀이 또 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사실은 아무리 도망 다녀도 오래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전 회장 귀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 해소에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고 정점에 있기 때문에 쌍방울 관련 의혹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가장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은 그 이재명 그 대표의 그 변호사비를 쌍방울 측에서 사실상 대신 내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혐의입니다. 네, 그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는 2억 5천만 원을 낸 영수증과 통신 자료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반적인 그 변호사 업계 그 관행에 그 비추어 봐서는 2억 5천만 원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전환 사채를 복잡하게 변형하는 형태로 20억 또는 23억에 해당되는 것을 쌍방울이 그 내준 혐의가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첫 번째에 관한 혐의라고 변호사비 대납으로 이고요. 두 번째는
그 대북 송금과 그 관련돼서 쌍방울 측에서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여러 가지 영향력을 그 활용을 해서 사실상 640만 불을 중국 단둥 지역에서 송금을 하고 그 중에 그 상당 액수를 북한의 그 고위층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꿔 얘기하면 그 앞으로 북한과의 일정한 관계가 변화가 되면 북한에서의 이를테면 사업권에 대한 독점 우선 광물에 있어서도 첫 번째로 채굴을 한다든가 이런 특혜성 그 협약에 관한 대가로 사실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통해서 평화부지사를 통해서 전달한 것은 아니냐. 또 그 세 번째 그 혐의는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그 두 번의 경기도 주관하는 북한과의 그 행사가 그 있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에 약 그 7억 이상의 행사비를 대신 내줬는데 이것과 관련된 것도 결국 이제 그 쌍방울 사실상의 실질 대표인 김성태 씨가 구체적인 뭐 지시를 했었고 그 당시에 그 이재명 그 경기지사의 소위 말해서 그 축하 문서도 대독을 했다. 뭐 등등에 관한 이제 혐의를 가장 잘 알고 있고요. 또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쌍방울 돈을 횡령하고 쌍방울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련의 그 행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그 보도에 의하면 횡령 액수가 수천억 대에 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횡령과 그 배임에 관한 이와 같은 혐의 등으로 아마 김성태 회장의 입이 그야말로 판도라 상자를 열게 되는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러 이 의혹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사실 제일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제 작년 2월부터 이제 이 부분을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현직 쌍방울 그룹 회장이 다 도피를 했고요. 또 관련된 뭐 금고직 이런 사람들 다 도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나온 적이 있었나요? 그것은 이제 변호사 대납과 관련된 게 아니고 변호사 대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걸 부인하고 이제 그 내용은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이제 고발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다 그래가 공직법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됐는데 수원지검에서 그분은 불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 그 불기소 결정문에 보면 뭐 변호사 대납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한 게 아니고 그 통상 보수에 비하면 그 당시 한 변호사비가 2억 5천, 근데 로펌이 한 10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2억 5천은 너무나 이례적으로 소액이 아니냐. 그래서 의심은 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보면 쌍방울과 관련성이 없다는 걸 배제할 수는 없다. 대납했다는 걸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취지로 불기소 결정문에 적시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 당시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대납의 여지가 있다는 뉘앙스를 좀 상당히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성태 회장이 이제 강제 송환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뭐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 나왔던 불기소 결정서에 보니까 2년 동안 변호인으로 대형 로펌 등 10여 곳을 선임해서 지급한 변호사비가 약 2억 5천만 원이라는 것은 통상의 변호사비 보수에 비춰서 이례적으로 소액으로 보임. 불기소 결정서를 내놓고서 저런 입장문을 냈나 보죠. 그렇죠. 불기소 결정문에다 이제 그걸 저렇게 적시를 한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죄가 되냐 안 되냐인데 사실은 대납했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무혐의 결정을 하면서 단지 대납 가능성의 여지는 있다라는 취지로 결정문에 좀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좀 그 이례적인 그 문구를 저기다가 사실은 포함을 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향후 수사가 더 전개가 되면 분명히 이것은 합리적 의심을 갈 만한 대목이다라고 공식 문건에 저는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전격적인 그 수사가 제대로 사실은 뭐 이루어지는 데는 좀 그 한계가 있었고 또 그 사건 전에 이제 이 검찰에서 이 수사와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이 또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고 사실 그것 때문에 김성태 그 회장이 도피를 하게 되는 결정적인 또 사항도 됐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그런 그 수사가 제대로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검찰에서는 분명한 강한 심증은 갖고 있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구체적인 이제 그 물증이 그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재명 그 대표와 그 함께 일을 하면서 변호적 조력을 했던 대부분의 그 변호사들이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쌍방울의 중요한 또 임원으로 그 활동을 했고 거기에 일정한 급료도 받았다고 한다면 네. 이것은 결국은 돌려서 우회적으로 이 변호사비를 내준 것은 분명하지 않겠느냐가 마음속에 심정이 있지만 네.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불기소를 부득불 하면서 예. 향후 재수사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검찰의 결정이 아니었던 해석합니다. 네. 예. 김성태 전 회장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국을 해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 전 회장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건 지금 애단하기 어려워요. 일단 예. 본인이 뭐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뭐 변호인들은 다 상의를 했겠죠.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검찰에서 이미 자금 추적이나 그런 건 다 끝났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범죄 혐의 중에서 지금 언론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네. 이재명 대표에게 과연 변호사 대납을 했냐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대납 자체 의혹이 뭐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쌍방울에서 200억 정도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0억을 계열사가 이걸 가져가요. 근데 가져가는데 이 중에 한 23억이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뭐 오랫동안 측근으로 불렸던 변호사가 사회이사로 갔는데 그것이 이제 그것을 흘러 들어갔냐 흘러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것이 변호사 대납으로 쓰였냐 안 쓰였냐 이제 예. 이 부분이 사실 이 사건 쟁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비랄지 시비에서 뭔가 전환을 해서 만약 이제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면 이제 변호사 대납을 하려면 원금과 이자를 받아야 하거든요. 주식으로 전하는 방법이 있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변호사 대납을 하려면 원금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자하고 그러면 네. 그 돈에 행방을 쫓으면 사실 수사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떤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김성태 회장에게 거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장동 관련 수사 또 성남 FC 후원 관련 수사에 대해서 모두 왜 진술에만 의존하느냐라는 입장이에요. 증거는 되지 않고 진술에만 지금 검찰이 의존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이번에 김성태 전 회장 귀국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얼굴도 본 적이 없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다. 쌍방울과 인연이라면 네이사 입은 것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 진술의 신빙성 있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까지 그걸 사실인지 봐야 될지 그것도 관건일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그 예. 김성태 그 회장의 입이 상당히 현재 그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 그 왜냐하면 지금 다른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김성태 회장이 알고 있는 증거는 분명히 현재 존재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판도라의 그 상자가 열릴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추정을 하는 거고요. 네. 설령 이재명 그 대표는 내일 하나 밖에 쌍방울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2, 3년 사이에 있었던 그 쌍방울과 그 경기도 더군다나 네. 경기도지사로 재직했을 때의 양사의 관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그 밀접한 이런 관계가 그 많이 좀 예, 도정이 예.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쌍방울에서 상당 기간 임원으로 그 활동을 했던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 말씀하시죠? 부지사가 예. 결국은 경기도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되기 직전에 네. 그 상황에서도 그 인수위원회 등에서 중요한 기획 경영 뭐 이런 역할도 그 함께 그 했고요. 네. 또 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가 이를테면 북한의 그 스마트 팜에 관한 일련한 그 사업에 있어서 예. 또 그 이화영 그 대표가 일정한 역할을 또 했고 또 북한 고위층과 이제 그 만남을 또 가졌고요. 예. 또 뿐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북한 소위 말해서 그 대외 협력 그런 부서와 관계된 그 행사를 경기도가 이제 주관이 돼서 했다고 하는 예. 이런 그 점 등으로 그 봐서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금전적인 지원 또 그 북한과 관련된 일정한 사업 관계에 관한 것은 지금 김성태 네. 회장이 다 알고 있었고 특별한 또 지시도 그 했었고 예. 뭐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제가 아까 뭐 조폭에 관한 얘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인수 합병을 넘어서서 북한과의 일정한 관계까지를 고려한
대재벌까지 꿈꾸었던 뭐 이런 성향으로까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 관해서 결국은 구체적인 문건과 관련된 증거는 아마 김성태 그 회장의 진술에 의해서 곧 확보될 가능성이 이제 크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쌍방울의 진실 네. 할 얘기는 하겠다로 하는 얘기가 예. 그런 증거와 관련된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네. 직접적인 정보 제공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저는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요, 이용혁 변호사님, 만약에 이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그대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본인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어떻게 입장을 밝힐지 모른다, 예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 의지, 수사 예. 능력이 굉장히 좌우를 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많은 자료를 준비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는 자금의 흐름이 이제 계좌 추적이랄지 CB의 어떤 추적을 해보면 이게 자금 흐름이 다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리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용익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 뭐 네. 내복 사입 본 것밖에 없다. 뭐 예. 그 얘기에 또 맞을 수 있어요. 예. 사실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이제 검찰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이 2018년부터 시작했고 2021년까지 이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기도와 관련해서 대북 관련된 부분이랄지,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변론을 했던 변호사들 또 측근이 그 쌍방울의 계열사의 사회이사로 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뭐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지만 결국 사회이사랄지 측근을 통해서 또 이화영 전 부지사랄지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혹시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검찰이 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만배 씨 관련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재판이 한 달여 만인 어제 재개가 됐는데 정민용 변호사도 증인으로 출석했고요. 어떤 이야기들 오갔는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 그 김만배 씨의 그 입장은 왜냐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나서 그 35일 만에 다시 그 네. 재판이 재개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심려를 끼쳐들어서 그 죄송하고 네. 재판에 그 성실하게 앞으로 더 진격하게 임하겠다. 네. 이제 이 의미가 태도의 변화를 뜻하는 그런 그 사전 그 신호인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역시 그 천화동인 1호의 소유와 관련돼서는 내 것이라고 계속 뭐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네. 사실 그것이 대장동 그 수사의 재판의 가장 핵심인데 뭐 유동규 그 측에서는 이것은 이재명 대표 측에게 약속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여전히 이것은 이제 부인하고 있는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그 재판과 관련돼서 또 다른 핵심적인 그 사항은 그 정민영 그 변호사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는 점인데요. 네. 물론 이제 그 이재명 그 시장이 이른바 그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언급을 하거나 이런 것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네. 그런 것은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재명 그 시장이 대장동 관련된 사업을 좀 더 조속하게 신속하게 완공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지시는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거꾸로 해석하게 보면 어쨌든 대장동 관련된 일정한 이야기에 관한 것은 예, 다 예. 알고 있고 보고도 들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함직한 것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어저께 재판의 두 가지 사항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언론사 보도 내용이었는데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21년 검찰 조사에서요. 김만배 씨가 이재명 관련 대법 판결 2개를 뒤집었다라고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진술입니다. 재판 거래 의혹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이게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저게 정말 본인은 이제 허세인지 네. 아니면 정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이게 완전히 대법원 판결 자체를 저렇게 개입을 해서 로비에 의해서 과연 뒤집을 수 있나?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근데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이제 한 개, 그러니까 한 사건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뭐 허위사실 공표에서 사실은 벌금 300만 원 1, 2심에서 받았잖아요. 네.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됐단 말이에요. 무죄 취지로. 그래서 네. 결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권순일 대법관의 한 명의 주도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는 보는데 네. 권순일 대법관이 하는 행동 여러 가지를 보면 굉장히 좀 의구심은 좀 있다고 봐요. 일단 네. 김만배가 이 재판 있기 전후에서 8번을 만나잖아요. 네. 뭐 시간도 굉장히 장시간으로 만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권순일 대법관이 그만두고 나서 화천도 이쪽 고문으로 가서 하는 일 없이 1억 5천을 받아요. 그다음에 녹취록이랄지 여러 가지 보면 권순일 대법관에게 50억을 줘야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질 수는 없는데 뭔가 역할을 한 게 아니야. 이제 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대법원 판결의 과정을 보면 대법 재판 연구관들은 유죄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로 분위기가 다 됐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당시에 권순일 대법관이 여러 가지 외국의 어떤 이론이랄지 이런 걸 들이대면서 이런 경우는 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설득이 돼서 전원합의체로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의구심을 생길 수 있는 네. 여지는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예, 한 매체가 이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법조계 인사들 포함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도 곳곳에 등장을 했습니다. 수사가 좀 진척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그 대장동 사건의 그 돈의 그 흐름은 크게 보면 두 갈래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가 아까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이재명 측 쪽으로 일정한 480억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흐름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 지금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곳곳에서 등장하는 그 녹취록 곳곳에 등장하는 50억 클럽 쪽으로 또 돈이 흘러간 것은지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녹취록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법조인들 약 6명 예. 그리고 성남시 관계자들 2명이 이른바 약속을 했던 50억 클럽의 대상자가 그 아니겠느냐. 즉 1년에 대장동 관련된 사안을 진행하면서 예. 있을 수도 있는 뭐 수사에 대한 무마라든가 일정한 그 혜택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꼭 줘야 된다라고 또 유동규 씨도 얘기를 하면서 또 그 김만배 씨도 이것은 내가 꼭 지킨다라고 그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또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른바 법조계와 대장동 일당 간의 또 유착 관계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말씀드렸던 그 50억 클럽 중에서 지금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은 한 분뿐이지 없었죠. 곽상도. 네, 곽상도 네. 의원 한 분만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그 홍모 씨의 그 언론사 예. 대표에 관한 그 이야기는 돈을 받고 다시 빌려주고 해서 나름대로 김만배 정리가 씨로부터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것이 50억 클럽에 대한 이제 돈의 향방이라고 한다면 예. 지금 언급이 되는 이를테면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 또 등등에 관한 이 돈의 흐름에 대한 수사는 아직 전개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이 돈의 흐름을 또 쫓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50억 클럽 관련 수사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겁니까? 일단 이제 검찰에서 예. 최우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우선적으로 할애를 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수사를 끝나면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0억 클럽 수사는요. 네. 돈의 흐름이 파악이 돼야 돼요. 일단은.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전에 전 정부 때 이제 검사들 수사를 했을 때는 돈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수사를 집중하면서 이제 돈의 흐름을 계좌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환수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흐름을 파악한 걸 보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탄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 17일 귀국 예정인데요. 앞으로 어떤 조사를 받고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